내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모르는 변호사가 나타났고 나는 매달 30만 원을 보내오던 그 사람이 그의 죽음과 동시에 내게 남긴 상속 문서를 마주하게 됐다. 그런데 그 서류엔 나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사진 한 장,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짜 가족의 흔적.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30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장례식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그 돈이 들어온 건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였다. 정확히 매달 5일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됐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통장 내역엔 후원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젓곤 했다. 엄마가 부탁한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근데 너는 그 돈 공부에만 써. 그게 전부였다. 그 후로도 1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이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던 날도. 알바비가 밀려 두통약을 아껴야 했던 날도. 그 돈은 마치 누군가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 정확히 제 날짜에 도착했다. 그렇게 나는 그 돈을 당연하듯 받았고 그 존재에 대해 깊이 캐묻지 않았다. 어쩌면 겁이 났다. 누구일지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사라질까봐. 혹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일까봐. 그 사람을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내 삶은 조금 더 견딜만해졌다. 어딘가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남들처럼 번듯하진 않아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끊겼다. 정확히 28번째 생일 다음 날이었다. 그달 5일 입금 예정이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돌아가신 걸까? 그 순간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웠다. 정작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10년 넘게 도움만 받았다. 열흘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정다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고인은 정다은 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내일 오전 11시 광진구에 위치한 은하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고 유언에 따라 정다은 씨에게 꼭 전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고인이 누구신지 아직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정태우 님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말투가 마치 내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가봐야겠다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빈소가 정리되기 30분 전이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간소하게 차려진 조화 속엔 익숙한 이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빈소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정장 차림에 각진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어딘가 비서 같기도 변호사 같기도 했다. 정다은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정태우 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 따라 이 편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딸 다은에게.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딸?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름도 몰랐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조차 없는데, 봉투를 열었다. 두 손이 조금씩 떨리는 걸 느꼈다. 편지는 오래 묵은 듯한 종이 냄새와 함께 조심스레 내 과거를 하나씩 되짚어주고 있었다. 다은아. 이런 식으로 너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을지 지금도 고민하며 이 글을 쓴다. 처음 듣는 말투였다. 조심스럽고 낮은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너를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이 벌써 10수년이 지나버렸다. 처음으로 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자를 눌러쓰고 학교 정문 건너편에 서 있던 내 모습을 혹시 기억하니? 나는 숨을 들이켰다. 왜 그런지 모르게 그 문장이 마음을 흔들었다. 기억난다.
고등학교 첫날 학교 앞에서 마주쳤던 낯선 남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내가 교복 자락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이었단 말인가. 나는 내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럴 자격이 없었거든. 너를 낳아놓고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채 너와 너희 어머니를 떠났던 내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인 척할 수 있었겠니? 숨이 막혔다. 눈물이 나려 했다. 떠났던 사람이라고만 들었던 아빠.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엄마가 몇 번 말끝에 내뱉었던 그 이름 없는 존재.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낄 즈음 무작정 내 근처에 가봤다. 넌 늘 혼자였고 너무도 씩씩해서 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했다. 그게 매달 30만 원이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장례식장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사람이 왜 내게 그 흔한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는지, 왜 이름도 없이 그저 통장에 돈만 넣고 떠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종윤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았다. 편지 다 읽으셨어요? 네, 아니요. 다 못 읽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정태우 님은 생전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셨어요. 다은 씨에 대한 유서를 쓰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요? 책임 때문이었죠.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분께 가장 무거운 단어였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다니. 그리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태우 님께서 생전에 남긴 부동산과 자산 일부를 정다은 씨 앞으로 상속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네? 이미 공증이 완료됐고 재산 목록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이 서류 봉투에 따라 정리될 예정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신탁증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밑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다은. 수령인. 자녀.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제야 가슴에 박혔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불린 사람이 되었다. 월요일 오전 11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주소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구리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길가에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낡은 외벽과 낙엽이 쌓인 마당. 그럼에도 정문 앞엔 아주 깨끗한 신발 자국 하나가 선명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갔다는 흔적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지난 주일자의 전단지만 꽂혀 있었다. 혹시 정태우 님 자택 찾으셨어요? 뒤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이웃집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여기 지난달까진 가끔 불이 켜졌는데 요 며칠은 조용했어요. 아, 그리고 가끔 한 여자분이 다녀가긴 했는데. 여자요? 네, 젊은 여자분인데 아주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혹시 가족분?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그분 딸이었다는 걸. 변호사에게 연락하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정태우 씨가 사망 직전 남긴 유언에 따라 내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뒀다고 했다. 문이 열리자 곧바로 먼지 냄새가 밀려왔다. 집안은 의외로 정갈했지만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며 책장 앞에 멈춰섰다. 회색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꺼내서 펼치자 낯선 사람들의 사진 속에 유독 선명하게 인쇄된 한 장. 초등학교 졸업식 날 찍힌 내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교문 앞에서 수줍게 꽃다발을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엄마도 갖고 있지 않던 사진이었다. 이걸 누가 찍었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진 뒷면에는 2011.02, 17, 정다은이라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진이 찍힌 해는 맞지만 그걸 적은 사람이 내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집 어디에도 나와 관련된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런데 왠지 이 집 어딘가에서 최근 누군가가
내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시선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2개의 노트가 나란히 올려져 있었다. 하나는 고작 몇 줄만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기처럼 빽빽했다. 빽빽한 노트를 펼치자 첫 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다은.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다가가진 않겠다. 그 애는 너무 밝아서 내 어두운 그림자가 닿으면 오히려 다칠 것 같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기록이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2018 3 2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검정 니트 청바지 머리 묶음. 옆에 친구와 웃음. 지켜보다가 돌아섰음. 이런 식의 메모가 10장 넘게 이어졌다. 그는 나를 보았고 나를 기억했고 심지어 어떤 날은 따라왔다가 끝내 말을 걸지 못하고 돌아섰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아이가 나를 모르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게 될까 봐 끝까지 망설여진다. 나는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그 어떤 상속보다도 그 어떤 재산보다도 이 문장들이 더 값지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누군가가 다녀간 듯 신발 자국 하나가 새로 생겨 있었다. 그 옆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다은 씨에게 정태우 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피드림. 봉투 안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명함 속 이름은 생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는 박혜진이라는 남자였다. 그 사람 내가 어릴 적 단 한 번 마주쳤던 기억 속 그 남자와 같은 이름이었다. 박혜진.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며 나는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이름 석자만으론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어릴 적 단 한 번 마주쳤던 한 장면이 기시감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낯선 남자. 그가 혹시 아빠의 곁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 기억이 이토록 또렷할 수 있었던 걸까? 나는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박혜진입니다.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명함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전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이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거든요. 그의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뭔가 다급했다. 나는 곧장 주소를 받아 적고 택시에 올랐다. 약속 장소는 낡은 다방이었다. 광진구 골목 어기 간판 글자가 지워진 채로 오래된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수척한 얼굴에 중년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엔 묘한 품위가 느껴졌다. 정다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그날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졸업식 날. 사진 찍히던 그때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남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태우 님 곁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생전에 당신을 누구보다 걱정했고 미안해했고 그리고 지켜봤던 분이었죠. 나는 말없이 앉았다. 차가운 테이블 아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가 적힌 작은 쪽지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복도를 함께 걷는 두 남녀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여자의 손에는 아기 담요가 들려 있었다. 그 남자가 내 아버지였을까?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1995년 11월 17일. 출산 후 퇴원하는 날. 정다은. 나였다. 쪽지를 폈다. 혜진아. 그 아이는 내 실수에서 태어났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남은 존재였다. 그녀가 원한 건 끝까지 숨기는 것이었고 나는 그걸 지키기로 했다. 다은이는 그녀의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계획된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전부였다. 나는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다. 가슴 속에서 묵직한 뭔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다은 씨. 정태우 님은 다은 씨의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당시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고 회사에서는 집안의 정략적 혼인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였죠. 그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홀로 낳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분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지만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직접 다가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도 늘 주변을 맴돌았어요. 다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서 몰래 의료비를 선결제하시기도 했고요. 숨이 막혔다. 모든 게 조금씩 이어졌다. 내가 어릴 적 자주 받았던 익명의 후원, 학교 앞에서의 낯선 시선, 그리고 매달 정확히 들어오던 30만 원. 그분은 왜 단 한 번도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을까요? 내 질문에 박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 감정을 당신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미워하지 못하게 되었다. 날 버렸던 사람이 아닌 날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끝내 한 번도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 사람. 카페를 나오면서 박혜진이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실 다은 씨에게 남긴 자산보다 정태우 님이 마지막으로 신경 썼던 건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장과 개인 기록물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고 그 안엔 다은 씨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신만이 볼 수 있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삭였다. 아버지라는 말 이제야 말해도 되겠네요. 며칠 후 박혜진 변호사가 보내온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검은 띠로 단단히 묶인 그 상자 안엔 오래된 수첩 2권과 파일 몇 장, 그리고 작은 메모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상자 맨 위엔 따로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정다은 씨. 해당 기록물은 모두 정태우 님의 자필이며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박혜진 드림. 나는 그중 제일 낡은 수첩부터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1995년 11월. 내가 태어난 해의 기록이었다. 그 첫 페이지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다은이가 태어났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지만 마음속으론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생일 축하란 말 한마디 받은 적 없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존재를 환영해준 누군가의 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기록을 따라 읽어 내려가다 그날 병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메모가 적힌 장면을 발견했다. 산모가 출산 후 회복실로 이동함. 동행자 윤정아. 오전 10시 43분 퇴원 수속 완료.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윤정아. 그 이름은 내게도 너무나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 생일엔 늘 선물을 보내오던 엄마의 정화 이모였다. 그런데 왜 그날 정화 이모가 병원에 있었던 걸까? 왜 엄마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출산이라는 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던 걸 나는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엄마가 정화 이모와 다툰 적이 있었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부엌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울먹였고 정화 이모는 말없이 현관문을 나갔었다. 그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몇 달 후 다시 아무 일도 없던 듯 만남이 이어졌었다. 그 장면이 지금에야 선명하게 이어졌다. 그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과거의 장면. 다음 파일엔 출산 퇴원 기록지 사본이 담겨 있었다.
산모 이름은 엄마였고 보호자란엔 정태욱 그리고 보조 동행자 윤정아. 정확한 서명까진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정화 이모의 번호를 검색했다. 최근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은아. 정화 이모 시간 좀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생겼어? 엄마한테 들은 적은 없지만 이모 나 태어나던 날 병원에 계셨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있었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지. 그건 내 엄마의 부탁이었고 동시에 나한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으니까. 죄책감이요? 정화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은아,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나는 숨을 삼켰다. 네, 갈게요. 이젠 더는 모르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정화 이모의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커튼, 살짝 삐걱이는 나무문, 어릴 적 자주 놀러와서 TV를 보던 그 거실도 변한 게 하나 없었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다은아, 넌 계획된 아이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이였어. 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단다. 나는 숨죽이며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너희 엄마가 정태우 씨를 처음 만난 건 그와 나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였어.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정태우 씨는 내 첫사랑이었거든. 정화 이모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나와 대학 동문이었어. 같은 학과였고 같이 과제하고 같이 집에도 들르고 그렇게 3년을 붙어 다녔지. 언제부터 사귀신 거예요? 대학 2학년 때. 우리 사이를 아는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약혼자라는 말도 돌았어. 내 부모님도 정태우 씨를 아주 예뻐하셨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감정이 혼란스럽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나에게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초등학교 입학날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아빠의 연인이었다고. 그러다 내 엄마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났어. 정화 이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졸업 직후였지. 회사 인턴으로 들어온 내 엄마는 성격이 밝고 당차고 누구에게나 살갑게 대했어. 그리고 정태우 씨는 점점 변했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하지만 어느 날 정태우 씨가 말없이 연락을 끊고 돌연 외국 출장을 이유로 내 곁에서 사라졌지. 그로부터 한 달 뒤 내 엄마가 나를 찾아와 말했어. 나 아이 생겼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정화 이모는 손을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화도 못 냈어. 왜냐면 그 말하는 엄마가 너무 죄책감에 짓눌린 얼굴이었거든. 엄마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응. 그 사람은 당신 거야. 난 그냥 아이만 낳고 조용히 살게. 그 말을 하고 나선 너희 엄마는 며칠 뒤에 사표를 내고 사라졌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 사람이 얽혀 있었던 과거.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마음을 내려쳤다. 나는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알 것 같기도 했어. 정화 이모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몇 년 뒤 너희 엄마가 날 다시 찾아왔을 땐 이미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태우 씨에겐 말하지 말아줘.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면 돼. 그 말을 남겼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난 태우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모른 척했어. 계속.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해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꼬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짓눌렀다. 이모는 그때 사랑했어요. 내가 조용히 묻자. 정화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사랑해.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눈빛을 보고 알았어. 그가 가장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나도 엄마도 아닌 너였단 걸.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나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만이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전 엄마가 써두었던 편지 묶음을 꺼내 그중 가장 오래된 날짜의 것을 조심스레 펼쳤다. 다은아. 이 편지는 네가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읽게 되길 바라며 남긴다. 너는 사랑받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 문장이 숨이 멎을 만큼 따뜻했다. 아버지의 묘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변호사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간 납골당엔 흰 국화 몇 송이만 놓여 있었고 비석에는 정태우라는 이름과 함께 출생일과 사망일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손에 들고 온 흰 봉투에는 엄마의 오래된 편지와 내가 어릴 적 아빠에게 쓰지 못한 첫 생일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저 다은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만 오늘은 그냥 한 번쯤 불러보고 싶었어요.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다. 묘 앞의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보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엄마의 편지를 꺼냈다. 노란색이 바랜 봉투엔 다은이가 이걸 읽을 즈음엔 나는 곁에 없겠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떨리는 듯하지만 단정했고 그 속엔 엄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진실을 알게 된 거겠지. 미안하단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너는 내 인생이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야. 오히려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한 선물이었어. 하지만 그걸 표현할 줄 몰랐던 나를 부디 너무 오래 원망하진 말아줘.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숨결처럼 가슴을 간지럽혔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왔고 한참 침묵하다 그냥 돌아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몇 번의 방문 끝에 나는 그 사람에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 요즘은 일이 조금 바빠요. 하지만 매달 이날은 꼭 올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내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그중 한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죽고 난 뒤 그 아이가 나를 단 한 번만 찾아와줘도 그걸로 족하다.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지 않아도 그 삶 어딘가에 내가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빠 저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유품 중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상자를 열었다.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포장도 단출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봉투 하나,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생전의 엄마, 그리고 엄마 옆에 선 또 다른 여성.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정화 이모보다 젊었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의 품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6년 3월. 은정, 정화 그리고 할인. 나는 손을 멈췄다. 은정은 엄마였고 정화는 정화 이모. 그럼 할인은 누구였을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아빠의 유품 속에 이 사진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그 이름이 등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문서가 한 장 들어있었다. 상속자 명단. 첫 줄엔 내 이름 정다은.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줄엔 정아린.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정아린 그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하지만 똑같이 정시성을 쓰는, 그리고 아빠의 상속 문서에 같이 올라온 이름.
그녀는 나처럼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인 걸까? 나는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상속 문서에 있는 정아린 씨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 이야기도 언젠가 다은 씨가 알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정아린 씨는 정태우 님이 생전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분입니다. 후견인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정아린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정태우 님의 유언에 따라 일정 부분 재산의 수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이나 혈연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문서상에 없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친자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상속을 한다고? 그럼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태우 님의 기록 중에는 정아린 씨를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가까운 아이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가장 가까운 아이. 나는 그 문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려 했던 걸까?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엄마는 무표정했고 정아 이모는 어딘지 긴장된 듯 보였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 여자, 내가 처음 보는 그 여자는 아기를 꼭 껴안고 있었다. 혹시 저 사람이 정아린일까? 그렇다면 저건 내 언니일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이야기 속 조각일 뿐일까? 박혜진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태우 님의 지시로 그분과 관련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은 씨가 직접 판단하고 만나보길 원하셨습니다. 정아린 씨에게 연락을 드릴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모든 비용은 아버지의 상속 계좌에서 지불되었고 그녀의 주소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정아린. 그녀는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왜 이토록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걸까? 혹시 그녀도 나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 이제 그 답을 직접 듣게 될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의 작은 타운하우스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손끝은 잔뜩 차가워져 있었다. 주소에 적힌 집 앞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다. 긴 머리를 말아 올리고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순간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숨을 들이켰다. 혹시 다은? 그녀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린 씨 맞으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어. 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집은 따뜻했다. 벽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이 곳곳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하리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사실 내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몇 년 전이야. 태우 씨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낸 게 그때였거든. 메일이요? 응. 목은 어느 날 네가 만날지도 모를 사람에 대하여. 안에 내 사진이 들어 있었고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이 아이는 네가 절대 모를 수도 있지만 너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 거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정아리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태우 씨는 나의 아버지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지.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하린 씨는 어떻게 그 사람과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웃었다. 내 엄마가 정태우 씨의 후배였어.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나도 그의 아이는 아니었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상속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거예요? 하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곁을 지나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 특히 외롭고 혼자인 사람들. 정하리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걸 내게 내밀었다. 이 사진 아마 너도 갖고 있을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내가 정태우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사진이었다. 1996년 3월. 은정, 정화 그리고 할인.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할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너희 엄마와 나의 엄마는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삶으로. 하지만 둘 다 정태우 씨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정화 이모가 둘을 함께 찍었어. 사진 속 웃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둘이 아니라 엄마들의 눈물 속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거야. 나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정태우 씨는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와 나에게 같은 사람을 남기고 싶었던 거겠지. 어떤 사람요? 서로에게. 우리는 이제 서로를 남은 사람으로 안고 살아야 하니까. 비행기 귀국길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린 씨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가족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창밖 하늘이 유독 맑고 환했다. 그 사람은 이미 없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이제부터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때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말보다 오래, 기억보다 더 깊게 우리 곁에 남는다. 정다은에게 남겨진 건 돈도 물건도 아닌 자신이 한때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 하나가 그녀를 딸로, 자매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